네,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는 이어서 우리 이제 윤리의 범주와 이제 유형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의 범주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첫째 시간에 윤리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뭐 윤리에 따른 이제 기업과 이제 우리 좀 연관지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기업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다라고 좀 표현을 했잖아요. 이해 관계자들. 자, 이러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어떤 절차와 거래 관계에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회 집단 간의 어떤 이해관계의 불일치들이 발생을 해요. 우리 기업이 있다라면요, 이 기업이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누구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관계는 뭐 소비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이제 관계에 있어서 뭐 노동조합도 과업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도 있고, 또는 이제 공급업체, 원재료 공급업체들도 있고요. 또는 뭐 이제 뭐 국가도 있고요. 또는 외국 기업들도 있고, 경쟁자들도 경쟁 기업들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해관계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가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화가 되어지면서 다원화되어지고 다양한 가치관들이 대립하면서 법적인 규제만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윤리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 자, 그것을 우리 이제 사회 활동 속에서 그 기업을 믿고 우리가 그 기업과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런 윤리적인 판단 기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고 범주는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국제윤리, 또 국가윤리도 있고요. 이제 사회윤리도 있고요. 기업윤리도 있고, 직업윤리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는 내용들, 우리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우리 기업윤리와 여러분들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직무윤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게 되고 있죠. 첫 번째로 이제 뭐 국제적인 윤리들은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죠.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제 윤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진국, 뭐 중진국, 후진국 간에 있어가지고 정치, 사회, 경제적인 교류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격차와 질서를 바로잡는 기준들이 되어지는 것들인 거죠. 최근에 이제 코비드19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백신을 맞기 시작을 했는데 백신을 맞게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후진국들은 백신을 구할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진국들은 백신을 구할 돈이 많아요. 그러면 몇몇 기업들이 이러한 백신들을 생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선진국들이 독점을 하게 되어지면 후진국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백신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많은 인명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코백스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코백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일부 이 백신들을 국가들에게 일정하게 분배를 해주고 있죠. 특히 이제 코백스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은 코백스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게는 이 코백스가 적용이 되어져요. 자, 우리나라 코백스 적용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코백스 적용 받았죠.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보고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우리는 항상 뭐 이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다. 선진국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제사회 범주에서 보면은 선진국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준들이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볼 수가 있겠고. 자, 국가윤리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 경제를 형성하고 각종 제도와 가치, 국민과 소통하는 국가로서의 행동 윤리들. 자, 우리가 이제 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윤리적인 국가다,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유를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로서의 어떤 정당성에 있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셋째,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요. 일정한 지역사회에 그 기업의 어떤 모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의 어떤 경제 수준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서의 어떤 이제 환경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등 그 지역사회와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의식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이르는 기업의 재반 활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윤리.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going concern이라고 하는 의미들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우리 이제 개인들의 어떤 직업 윤리죠. 조직 구성원으로서 특히 이제 전문직들에게 더욱더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즘 많이 있는 정치인들, 공무원들, 법조인들, 교사들, 언론인들, 의사들, 전문직 종사자들의 직업 윤리 또한 굉장히 중요시 되어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제4차 신도시를 개발을 하는데 LH공사 신도시 개발은 다 LH공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매입을 하고요. 분양을 LH공사에서 하는데요. 이 LH공사 직원들 일부가 신도시 지역에 뭐 100억 원 이상의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투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적발이 되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에 따른 어떤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자기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직무와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개인의 이득을 남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들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직업적인 어떤 윤리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윤리를 구분해 보면은요, 사회 속에서의 윤리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윤리, 그래서 뭐 이제 우리 뭐가 있습니까 이제 뭐 이데올로기도 포함이 됩니다. 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이제 뭐 교육, 언론, 그리고 이제 사회 계층별로도 보면은 뭐 엘리트니, 지식인들, 지도자들, 권력자들, 직업별로 이제 뭐 공직자들, 언론인들, 교육자들, 경영자들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 이제 사회 범주 안에서의 윤리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조직 윤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조직과 이제 사조직, 공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정부들이죠. 국회라든지 지방 정부 공공기관 또 비영리 조직들.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않는 조직들을 대부분 이제 표방을 합니다. 곧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조직들인 것이죠. 대부분 공기업들이 많이 포함을 해요. 공기업들도 포함이 되어지고 정부 출자 기관들, 사회적인 어떤 이제 그 NGO들도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곳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의 어떤 공조직적인 윤리들. 사조직은 우리 이제 일반 기업들을 의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생산, 마케팅, 인사, 윤리 등, 인사, 재무, 윤리 등에 따른 어떤 이제 조직 내에서의 이제 윤리적인 상황들. 또 우리 이제 종교적인 윤리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교 이제 기독교 윤리 그리고 이제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유교, 천도교, 뭐 이슬람교 이런 이제 종교적 신앙에 따른 윤리적인 것들이 또 각각 또 다릅니다. 그렇죠? 또 인간의 윤리 그래서 이제 집단과 개인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기타 뭐 이제 뭐 심정 윤리, 책임 윤리, 국제, 국내, 생명, 공학, 환경 윤리 등이 있습니다. 그 뭐 분류 방법은 뭐 인간 생활과 이제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뭐 이제 그에 따른 어떤 기준들은 개인과 윤리적 신념을 공유하는 집단을 동시에 이제 고려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리브어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집단 이기주의를 비판을 하고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구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윤리와 개인 윤리,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구별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윤리를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이렇게 보게 된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쭉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사회윤리, 조직, 종교, 인간윤리, 기타 윤리 등을 통해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윤리의 유형들, 심정윤리, 환경윤리, 그리고 이제 상황윤리, 그리고 국제경영윤리 등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웨버, 이제 뭐 베버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심정윤리는 행위, 인간은 이제 개인적인 존재인 동시에 이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혜택을 주거나 해를 입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듯 자신이 이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행위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행위를 하는 동기의 순수함이나 심정의 아름다움에 따라서 윤리적 가치를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이 심정윤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환경윤리. 윤리를 이제 자연 환경에 이제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인간은 이제 자연 환경과 생태학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유지하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 특히 제가 우리 경제적 성장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자연 환경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자, 산업혁명이 어디서 일어났죠? 유럽을 통해 가지고 미주 지역 등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돌아가지고 지금 동양 쪽으로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벌써 산업혁명으로 인한 발명품이 뭡니까? 우선 이제 처음에 개발 단계 증기죠. 그 다음에 전기, 컴퓨터. 지금 이제 AI잖아요. 세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자, 증기, 석탄입니다. 전기, 석유예요. 자, 이게 다 화석연료죠. 그럼 어떻단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환경적인 오염을 지금의 선진국들이 이미 다 시킨 거예요. 공기는 어떻습니까? 지구 내에서 돌고 돌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러한 선진국들은 환경을 먼저 오염시켰죠. 지구의 환경 오염시켰어요. 어떤 명목하에? 인간의 편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목적을 통해서 환경이 뭐 일부러 파괴시킨 건 아니겠지만 파괴가 되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환경을 지키자고 노력을 하자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자기들이 보존하고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개발을 해가지고 자국이 부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랄까요? 자, 그러면 어떤 잣대가 필요할 것인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선진국은 화석연료의 범주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다. 자, 그 잣대를 가지고 이러한 후진국들이라든지 개발도상국의 잣대를 대면, 자,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요,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화석연료의 사용은 곧 지구의 환경의 오염을 뜻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후진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은 계속 후진국으로 살아야 된다는 아이러니한 논리가 전개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글로벌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반세기 만에 아주 빠른
정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성장을 함으로써 지금의 이 수준까지 올라온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 선조들에게 고마움을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후진국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어떤 상황적인 논리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성장 위주의 개발들을 통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구 온난화잖아요. 온난화를 통해 가지고 빙하가 녹아 가지고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고 이 높아짐으로써 이제 그 해수면 일부 섬들 있잖아요. 뭐 태평양에 있는 섬들이라든지 뭐 이러한 조그마한 섬나라들이 점차 잠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대기 오염들이 있고 수질 악화, 그쵸? 그래서 뭐 서구에서는 뭐 대기 오염, 뭐 대표적으로 봅니까? 영국에 어? 영국에서 발생한 이런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죽었었던 일들이 있고요. 수질 악화, 저기 뭐 깨끗하다고 하는 뭐 스위스 이런 데 있죠? 여기도 뭐 독일 라일강 유역들에서 수질 악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먹고 죽었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이제 환경적인 윤리들, 그래서 환경윤리에 대한 중요성들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상황윤리. 현실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적절한 생활 양식을 찾으려고 하는 윤리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이제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에게 이롭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국제 경영 윤리입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세계 기업들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요. 필요한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요. 세계적인 기업이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후진국으로 갑니다. 후진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다면 후진국에 있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을 하는데 그 노동력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라고 보면은 대부분 여성 아니면은 아이들이에요. 왜? 나이가 청중장년층이 없어요. 왜? 후진국이기 때문에 의료라든지 각종 환경들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생존하는 연령이 높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악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뭐 후진국에 가보시면요, 남자들이 놀아요. 왜 놀까요? 남자들은 일할 자리가 없어요. 누가 일을 해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한다는 얘기. 곧 중화학공업이 발전하지 못하고요, 경공업 위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산업화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을 원하는 일자리, 바로 경공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들, 뭐 특히 많이 이제 논란거리가 됐었던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리바이스는 뭐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좀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벗어난 아주 이제 좋은 행동들을 했었던 윤리 경영 사례들도 있습니다. 리바이스도. 그러나 그렇지 못했었던 시점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옷 브랜드들 있잖아요. 생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섬유 산업들 대부분 이 국제 경영들에 포함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나아가서 일을 해요. 그럼 무엇을 못할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져요. 교육을 받지 못하면요, 그 나라는 더 나은 직무가 만들어지고 더 나은 기업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더 나은 기업들이 만들어지면은 더 나은 국가로 변모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재가 필요한데 인재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재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진국 기준에서 볼 것이냐, 후진국 기준에서 볼 것이냐. 그 후진국 기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후진국 기준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린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화, 이제 다문화 간의 윤리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이제 윤리적인 어떤 삶에 왜 필요한가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바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바로 이제 이성적인 인간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성적 인간으로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업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을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을 주었다? 일자리를 주었다.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주를 해결해 줬다? 자, 이게 뭐 윤리적 딜레마가 만들어지는 현상이란 얘기예요, 이것도. 자, 윤리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 결정하기 위해서 윤리적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뜻합니다. 바로 무엇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도덕적 선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만약에 딜레마가 발생을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판단 기준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라스니악이라고 하는 라스니악은 기업의 윤리성 판단을 위해서 두 가지 요소들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윤리경영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일련의 질문들을 만들고 이를 기업과 개인에게 스스로 응답하게 하는, 응답해서 판단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윤리적인 문제를 본질을 규명하고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좀 잠깐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인 것이죠. 첫 번째, 어떤 특정한 행동들이 있다면은 위법한가 아닌가, 위법한가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이거는 합법적 측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무론적인 측정.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도덕적인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가. 세 번째, 해당 회사에 특별히 지켜야 될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가. 동기가 위해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는가. 우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보는 거죠. 영향받을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또 재산권, 사생활 침해, 소비자 권익 등에 위배되지 않는가. 권리론적인 측면들. 정의론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자, 이것을 기업과 개인이 스스로에게 응답하게 함으로써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를 먼저 볼까요?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있죠. 착한 사마리안법. 자, 착한 사마리안법은 과거에 이 고대 시대죠. 강도를 당해가지고 길에 쓰러진 이제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 이제 상류층인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 모두는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이들을 이제 여기 이렇게 구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구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이 이야기가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 이제 여러 나라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행위를 구조 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14개 국가, 미국
30여 개 주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의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적시가 되어지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를 장려하기 위해서 개정되는데요. 한국의 착한 사마리안법입니다. 한국에서 착한 사마리안인이 되기 위해서, 즉, 이 법의 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해석상 몇 가지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요. 먼저, 이 법의 대상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서 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여야 하고, 행위의 주체는 일반 시민을 포함한 누구든지 가능할 수 있으면 업무 수행 중인 응급의료 종사자나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응급의료법은 구체적으로 판단 절차나 주체, 선의에 대한 해석이나 무상성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를 넘어선 응급의료나 응급의료의 범위를 현장에서 제공되는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에 한정할지 또는 이송 과정에서 포함하여 확장할 수 있을지 등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서 피해자에 따른 어떤 보호를 위해서 절대적인 면책 조항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 주체는 이제 법원이 되어지고요. 응급의료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제 착한 사마리안법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물리적인 해석뿐 아니라 입법적 목적과 정책 목표를 고려해가지고 해석이 좀 필요하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것은 이제 법원의 해석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이제 입법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목적을 이제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들로서 한국에서의 어떤 이제 착한 사마리안법이 적용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요거 있죠. 2001년 사례, 2001년 1월에 신주쿠 지하철 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유학생이 일본 사람을 구한 거죠. 그래서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1964년 뉴욕 퀸스 주택가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28세의 여인이 뉴욕 퀸스의 주택가에서 살해당한 사건이 대표적인 여러 차례 칼이 찔리고 겁탈당하는 동안 도와달라고 외쳤는데 모두 모른 채 했는데요. 현장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장 목격자만 3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이 이제 충격에 빠졌고 세상이 험해지면서 이제 거리의 불법이나 타인의 위험을 못 본 채 하는 것을 현명한 처신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이제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각 국들 선진국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착한 사마리안법은요,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 여러분들에게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 이제 실무적 윤리성 판단 기준, 뭐 인터내셔널 페이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세계 이제 최대 이제 펄프 제지 업체예요. 그래서 단독점 시비와 소비자의 저항에 휘말리지 않게 신중하게 사업을 전개를 했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통해서 경영 위험을 통제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윤리 핸드북을 한국어를 포함해서 17개 국어로 17개국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출장을 갈 때, 그 해당 국가에 출장을 갈 때 이제 윤리경영 관련 테스트 문항들을 적힌 카드를 휴대하고 참고를
하라고 한답니다. 자, 여기 이제 IP 인터내셔널 페이퍼의 이제 휴대용 카드 내용이라고 합니다. 내 행동이 합법적인가? 과연 공명정대하고 정직한가? 시간이 지나도 과연 옳다고 여길 수 있는가? 나중에 스스로 어떻게 느낄까? 신문에 보도된다면 어떻게 보일까? 오늘 밤 편히 잘 수 있을까?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옳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계속 자문해라. 그래서 이 기업의 예는 아니지만요. 이러한 질문지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행동 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휴대용 어떤 이제 수첩들을 가지고 다니게끔 합니다. 자, 뭐냐면 판단이 안 설 때는요. 사내에 핫라인 등을 통해 가지고 자문할 수 있는 어떤 담당 부서가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로요. 상급자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상급자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이런 핫라인을 통해 가지고 한다라면은 윤리는 뭡니까? 행동이라고 했죠.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뭐 비윤리적이라고 뭐 아리송하게 확신이 서지 않는 아리송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서도 최근에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대기업 위주로요. 자, 그래서 또 우리 이제 윤리 경영과 함께 우리 이제 뭐 사회적인 관점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또 안전, 복지와 발전을 같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윤리다. 자, 곧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이는 우리 개인들의 윤리적인 의식들이 기업에 녹아 들어가고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각각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또한 이러한 이제 윤리적인 내면화 또는 윤리적인 어떤 이 토대가 마련이 된다면은 그 사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가장 중요한 논리는요, 바로 이제 윤리라고 하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이클 샌델 교수 하버드대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번 학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기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자, 그래서 굉장히 이 베스트셀러고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뭐 이제 저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례들을 묶어가지고요.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논리, 또 윤리론적인 어떤 측면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들은 무엇인가를 좀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토론 사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책의 일부가 이제 발표가 되어지는데요. 세 가지 사례를 통하고 있어요. 우선 이제 옳은 일 하기. 그래서 가격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이에 따른 어떤 옳고 그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자, 상위 군인 훈장과 구제구명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주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재화의 분배를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야 될까? 바로 이제 행복과 자유, 미덕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 중심적인 사회에서 그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자유와 연관짓는 이론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개인의 권리와 존중을 강조하는 의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권리장정 같은 경우에 언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해서 다수의 힘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의는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으로 그 힘을 얻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미덕. 이거는 좋은 삶과 밀접한 연관이 됐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이제 그 도덕을 법으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발상은 자유주의 사회 시민들이 보기엔 자칫 배타적이고 강압적인 상황으로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라면 이런 미덕과 좋은 삶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정치 활동과 주장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탈레반뿐만 아니라 노예제 폐지론자, 마틴 루터킹 목사도 도덕적, 종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정의에 대한 시각을 정립을 했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철로에서 이탈한 기관차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에 내가 이제 철로 있잖아요. 철로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란 말이에요. 전차 기관사가 철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여요. 나는 전차 기관사예요. 시속 100km로 철로를 질주하고 있어요. 근데 저 앞에 인부 5명이 작업도구를 들고 철로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전차를 멈추려 좀 불가능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어떠할까? 이때 오른쪽에 비상철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곳에도 인부가 있지만 한 명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5명과 한 명. 5명과 한 명. 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까? 한 명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5명 쪽으로 그냥 가야 될까? 자,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이제 기관사가 아니라 철로를 바라보고 다리 위에 서 있는 구경꾼이다라고 여러분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차가 들어오고 비상철로가 없어서 인부 5명이 들이받치기 직전이란 얘기예요. 피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다가 문득 당신 옆에 서 있는 덩치가 산만한 남자를 발견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밀어서 전차가 철로로 들어오지 못하게 떨어뜨리는 행위는 옳은 행위인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게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응? 도덕적 딜레마. 자, 이러한 세 가지가 있다면 바로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라는 게 인간의 행복 극대화라고 하는 윤리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미들을 한번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두 번째 토론은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느낀 점,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윤리 경영, 윤리적인 판단 기준, 윤리적인 가치? 이게 무엇이었을까? 아직 의미가 제대로 받아들여지기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한 번 정도 정리해 보시고 느낀 점들을 2교시 토론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 토론과 2교시 토론 모두 한 곳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남기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